매일 꾸준히 요거트를 챙겨 먹고 있는데도 어딘가 개운하지 않고 배가 더부룩하며 답답함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요거트가 지금 방식대로라면 오히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유익균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균이 장 안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어서면 우리의 장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무런 관리 없이 지내면 유익균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부패를 일으키는 유해균이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배변 상태가 나빠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단 하나의 식재료를 요거트에 더하는 것만으로도 장의 상태는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쌓여있던 불필요한 것들이 시원하게 배출되면서 마치 장이 다시 젊어진 것처럼 가벼운 느낌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왜 요거트만으로는 부족한지, 무엇을 함께 넣어야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장 관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비싼 건강보조 제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수명을 늘리고 혈관 상태까지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거트 습관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강한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순간 구독을 통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장이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면역의 약 70%를 책임지는 가장 거대한 면역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어서면 몸속 비피더스균의 수는 아기 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으면 장 안에는 노폐물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생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쉽게 늙고 피로가 쌓이며 더 나아가 인지기능 저하나 혈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같은 연구에서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바이오틱스입니다. 혹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요거트 등에 들어있는 유익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 유익균이 먹고 자라는 영양분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 즉 유익균과 그 먹이를 동시에 장으로 보내는 전략이 바로 신바이오틱스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장 속에 뛰어난 병사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병사들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까지 함께 들려 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요거트의 효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요거트만 먹는 사람과 전략적으로 먹이를 함께 더해 섭취하는 사람은 몇 년 뒤 건강검진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요거트만 먹고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유익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먹이가 없는 상태로 장에 도달한 균들은 충분히 증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을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익균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유해균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유해균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등을 먹이로 삼아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유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변의 냄새를 심하게 만들고
가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장 안에 며칠 동안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를 말입니다. 그 부패 과정에서 생긴 독소는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끈적한 혈액으로 변하고 결국 온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유익균을 섭취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장 안에서 그 균을 제대로 키워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거트에 한 가지를 더하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한 가지 변화가 당신의 장을 부패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건강한 발효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트에 함께 넣는 재료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꿀과 올리고당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훌륭한 식품이지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같은 연구에서도 강조하듯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각 분명한 장점과 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 건강의 효율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먼저 꿀입니다. 꿀에는 글루콘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살균 작용이 있어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꿀의 주요 성분은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나 체중을 조절 중인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꿀은 기본적인 보조 역할로 추가적인 효과를 더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바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장 건강에 있어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까지 도달하여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특히 약간 덜 익은 상태의 바나나는 완전히 익은 바나나보다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더 높아 유익균 증식에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중요한 선택지가 바로 올리고당입니다. 만약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유익균을 늘리고 싶다면 올리고당이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곧바로 대장까지 도달하여 유익균만을 위한 직접적인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해균은 이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유익균만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은 장내 환경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정밀한 영양 공급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나나와 올리고당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 조합입니다.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영양이 동시에 작용하면 요거트 속 유익균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증식하게 됩니다. 이 조합을 단 2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훨씬 가볍고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바로 콩가루입니다. 콩가루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장벽에 붙어있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밀어내고 보다 원활한 배출을 돕는 강력한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먹을지 결정했다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요거트를 주로 아침에 드시나요? 아니면
저녁에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요거트를 선택하지만 변비 개선과 장 기능 회복을 진지하게 목표로 한다면 저녁 섭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장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며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장의 활동이 집중되는 시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유익균이 장에 도달해 있으면 자는 동안 활발하게 작용하며 장내 환경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유산균이 위산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섭취해야 할 경우 강한 위산에 의해 유익균이 충분히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저녁 식사 후에는 위산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유익균이 보다 안정적으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트를 천에 가깝게 살짝 데워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요거트를 든다고 하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실제로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유익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는 사람의 천과 비슷한 38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요거트는 오히려 균의 활동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가운 음식은 장을 차게 하고 혈류 흐름을 떨어뜨려 장 기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기준으로 약 500와트에서 30초에서 40초 정도만 데워주어도 유익균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칼슘 흡수율 또한 향상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하게 섭취한다는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도 다음날 아침 배변의 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균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사는 누군가에게 잘 맞는 요거트가 반드시 당신에게도 같은 효과를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요거트를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품을 최소 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장내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데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배변 상태입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모양과 질감이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상태입니다. 둘째, 색이 밝은 노란빛에서 황갈색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셋째, 냄새가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약간 시큼한 발효향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만약 색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강한 악취가 난다면 이는 장내에서 유해균이 우세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실천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요거트의 종류나 균의 구성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을 찾게 되면 몸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혈관 나이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서울대학교 연구진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벽이 깨끗해지면 불필요한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결과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고혈압 예방은 물론 피부 상태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장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배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을 내부부터 다시 정비하고 전체적인 활력을 되찾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순을 넘긴 우리의 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익균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균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먹이까지 함께 공급하는
신바이오틱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요거트에 바나나와 올리고당을 더하고 여기에 콩가루까지 곁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장내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강력한 식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하는 시간 역시 중요했습니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밤 시간대에 맞추어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고 차갑게 먹는 것이 아니라 천에 가깝게 살짝 데워서 섭취하는 것이 유익균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서 변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내용은 특별한 준비 없이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몇 년 뒤, 그리고 몇십 년 뒤에 건강 상태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었으니 변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근 들어 속이 불편한 것을 단순한 체질 문제로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장은 올바르게 관리해 주기만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눈을 뜨고 몸이 한결 편안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더 밝아 보이는 일상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오늘 냉장고 속 요거트에 무엇을 더할지 선택하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작은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실천해보시고 몸의 변화를 느끼셨거나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내일부터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편안해지고 하루하루가 더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이제부터 빵이나 전병이나 과자처럼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오해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질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익숙하게 사용해온 밀가루 주방의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그 흰 밀가루는 순수한 설탕 한 숟가락보다도 더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일반 흰빵 2조각만으로도 30분이 차이되기 전에 혈당이 40에서 50까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일이 매일 아침 수많은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평범하고 안전한 식사라고 믿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 당장 구입해서 집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가루들이 있습니다. 이 가루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빵이나 전병 간단한 간식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식사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가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목록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섭취했을 때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용량과 현실적인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루는 제 환자분들조차도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재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효과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로 검증된 내용입니다. 저는 김준호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2형 당뇨를 겪고 있는 분들을 바로 곁에서 만나며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느끼는 순간은 검사 수치가 나쁘거나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 결과를 보는 때가 아닙니다. 진짜로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은 이미 포기해버린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눈에 힘이 빠진 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맛있는 건 다 끊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다 혈당이 올라가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꼭 다시 묻습니다. 지금 실제로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자세히 식단을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먹어도 괜찮은 음식은 피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더 크게 올리는 음식들을 계속 드시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된 오해를 발견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당뇨를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생각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그리고 그것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여러분이 장을 보는 시장에서, 그리고 매일의 식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밀가루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혈당지수라는 개념입니다. 혈당지수는 0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이루어진 척도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은 더 빠르고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제된 흰 밀가루의 혈당 지수는 약 85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설탕의 혈당 지수는 약 65입니다. 그렇습니다. 흰 밀가루는 순수한 설탕보다도 더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정제 과정에서 밀에 들어있던 섬유질과 대부분의 영양소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주었을 성분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액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제 밀가루를 먹는 순간 누군가가 거대한 수문을 한 번에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강물은 순식간에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위해 쉴 틈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의 핵심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밀가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수문을 한 번에 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마치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듯 조절합니다. 혈액은 넘치지 않고 췌장은 무리하지 않으며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아몬드 가루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아몬드 가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밀가루가 아닙니다. 곡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몬드를 곱게 갈아 만든 것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등장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가루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동으로 금지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밀가루면 당연히 혈당을 올릴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몬드 가루의 혈당 지수는 단 1에 불과합니다. 40도 아니고 20도 아닙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아몬드는 대부분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밀처럼 탄수화물이 중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몬드 가루 100g에는 순탄수화물이 약 10g 정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양의 정제 밀가루에는 약 76g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무려 7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며 의료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아몬드 가루는 단순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수준을 넘어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자연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100g 기준으로 약 270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그 중에는 인슐린 작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와 여러 대사질환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마그네슘 결핍이 흔하게 나타나며 이 결핍이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몬드 가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혈당 상승을 막는 것을 넘어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박영숙이라는 59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 7년이 넘었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지만 공복 혈당이 항상 160 정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침마다 여전히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변화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존 밀가루를 모두 아몬드 가루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18까지 내려왔습니다. 약은 그대로였고 특별한 운동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선택 하나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아몬드 가루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팬케이크, 쿠키 머핀, 피자 도우, 심지어 간단한 전병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식감은 밀가루보다 약간 더 촉촉하고 밀도가 있지만 맛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밀가루 한 컵을 아몬드 가루 한 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레시피에서는 재료를 잘 묻기 위해 계란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몬드 가루는 일반 밀가루보다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생아몬드를 준비해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루가 완성됩니다. 비용도 줄이고 품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내용이 더 놀라울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가루는 장에서 당을 그대로 붙잡아두는 특별한 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멈춰버리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이 목록에서 아마 가장 섬유질이 풍부한 재료일 것입니다. 두 번째, 코코넛 가루입니다. 이 가루는 전 세계적으로도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코넛 가루 100g에는 약 39g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일반 밀가루에는 약 3g 정도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13배 차이입니다. 13배입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여러분의 혈당에서 분명하게 체감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섬유질이 당뇨 관리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매우 직관적인 방식이라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작은 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들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섬유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공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한꺼번에 달려 들어갑니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특히 코코넛 가루처럼 섬유질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 안에서 끈적한 그물과 같은 구조가 형성되고 그 그물이 이 작은 공들을 붙잡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질서 있게 조절된 속도로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 혈당은 급격히 치솟지 않고 부드럽게 상승하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코코넛 가루의 혈당 지수는 약 35 수준으로 임상적으로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55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사용 가능한 탄수화물의 양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코넛 가루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중쇠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특히 서울대학교와 여러 대사질환 연구에서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인슐린 민감도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제2형 당뇨를 가진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즉,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지질 상태까지 개선할 수 있는 식품은 단순한 대체 식재료가 아니라 이중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코코넛 가루는 다른 어떤 가루보다도 액체를 강하게 흡수합니다. 같은 비율로 그대로 대체하면 결과물이 지나치게 건조해집니다. 따라서 기본 원칙은 기존 레시피에서 사용하는 양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한 컵이 필요한 경우 코코넛 가루는 4분의 1컵 정도만 사용하고 대신 액체를 충분히 늘려야 합니다. 계란을 더 넣거나 당이 없는 식물성 우유를 추가하거나 물의 양을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가루는 머핀이나 쿠키, 그리고 밀도가 있는 빵 종류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맛은 은은하게 단맛이 느껴지는데 이는 코코넛 자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풍미입니다. 그 덕분에 추가로 넣는 감미료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이는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할 가루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식사 이후에 혈당까지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재료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병아리콩 가루입니다. 병아리콩은 당뇨를 가진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경계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콩류이고 전분이 있으니 피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오해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완전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병아리콩 가루의 혈당 지수는 약 44 수준입니다. 이는 명확하게 저혈당 지수 식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이 가루의 진짜 가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병아리콩 가루 100g에는 약 22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음식이 장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포도당의 흡수 역시 훨씬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급격한 상승이 없습니다. 넘치는 현상이 없습니다. 대신 일정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췌장은 이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병아리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분은 우리 몸에서 일반적인 탄수화물처럼 소화되어 혈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거의 그대로 통과하며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도달하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여러 장내미생물 연구에서도 이러한 작용이 포도당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병아리콩 가루에 포함된 탄수화물 중 일부는 실제로 혈당에 영향을 주는 탄수화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 영양대사 연구에서 병아리콩을 꾸준히 섭취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서 당화혈색소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훈이라는 63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 9년이 되었고 처음 내원 당시 당화혈색소 수치는 8.2 수준이었습니다. 약물 조절과 함께 식단을 수정했고 그중 핵심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밀가루를 병아리콩 가루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4개월 후 그의 수치는 7.1까지 내려왔습니다. 약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변화가 함께 작용했고 병아리콩 가루는 그중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병아리콩 가루는 처음에는 약간 고소하고 흑향 같은 풍미가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깊은 맛을 더해주는 재료입니다. 짭짤한 요리와 단의 음식 모두에 잘 어울립니다. 얇은 빵이나 전병 만두피, 간단한 팬케이크, 그리고 소스나 국을 걸쭉하게 만드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이나 남아시아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본 식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결코 낯설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아닙니다. 사용 비율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앞서 소개한 가루들보다 밀가루와 비슷한 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시피에 따라 약간의 수분을 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가루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놀라운 반응을 자주 보게 되는 재료입니다. 대부분 예상하지 못하는 재료이며 혈당 조절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것은 아마시 가루입니다. 이 재료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놀라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아마씨는 갈색이나 황금빛의 작은 씨앗으로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활용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곱게 갈아 만든 가루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루는 단순히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세 가지 서로 다른 경로를 동시에 작용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양학에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탄수화물입니다. 아마씨 가루의 혈당 지수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탄수화물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00g 기준으로 순탄수화물은 약 1g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건강한 지방 단백질 그리고 풍부한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당 관점에서 보면 거의 탄수화물이 없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액성 섬유입니다. 아마씨에는 점액성 섬유라는 특별한 형태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는 물과 만나면 끈적하고 두꺼운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은 장의 내부를 감싸는 막처럼 작용하면서 포도당의 흡수를 강하게 늦춥니다. 중요한 점은 이 효과가 아마씨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식사에서 함께 섭취에 의한 다른 음식에서 나오는 당까지도 함께 조절합니다. 마치 소화 과정 전체에 정밀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씨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호르몬 대사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인슐린 민감도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를 종합한 분석에서는 아마씨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에게서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의미 있게 감소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뇨 환자에게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만성 염증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염증은 혈관과 신경장기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오메가 지방산은 이러한 염증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혈당 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이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 12년이 넘었고 3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당화 혈색소는 9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와 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내분비 전문의와 함께 식단을 조정하면서 가장 간단한 변화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아마씨 가루 2스푼을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당화 혈색소는 7 중반대로 내려왔고 관절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에너지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씨 가루는 고소한 맛이 있어 다양한 음식에 잘 어울립니다. 요거트나 스무디 반죽류, 쿠키, 간단한 빵 등에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몬드 가루나 코코넛 가루와 함께 섞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시가루는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따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 2주에서 3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씨앗 형태로 보관하다가 사용 직전에 갈아 사용하는 것이 영양 흡수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반죽이든 2스푼에서 4스푼 정도를 추가해 보십시오. 식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5번째 재료는 매우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물이 아니며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되어 온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지금도 주목하고 있는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소개할 것은 메밀가루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메밀이라고 하면 밀과 같은 곡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메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밀과 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글루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사탕무나 대왕과 같은 식물과 더 가까운 씨앗에 해당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영양 구성이 매우 독특하고 특히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메밀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식에 따라 약 49에서 55 사이로 나타납니다. 이는 저혈당 지수와 중간 범위 사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이 식재료의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메밀에는 디키로이노시톨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 작용을 돕는 보조 신호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을 열쇠라고 하고 우리 몸의 세포를 자물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2형 당뇨에서는 이 자물쇠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가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디키로이노시톨은 이 자물쇠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인슐린이 제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훨씬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과 대사질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 방식은 앞에서 소개한 다른 가루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메밀은 단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가루와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메밀은 식물성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구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곡물이나 씨앗에서 이런 완전한 단백질 구성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기에 섬유질과 디키로이노시톨까지 더해지면서 메밀은 혈당 관리에 있어 균형 잡힌 식재료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상안 지역이나 일본의 농촌 지역처럼 전통적으로 메밀을 주식처럼 활용해온 지역에서는 과거 당뇨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식습관, 전체 생활 방식,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했겠지만 메밀은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식재료였습니다. 또한 메밀은 한국의 메밀국수나 전병 일본의
소바, 유럽 일부 지역의 전통 음식까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된 공통 재료라는 점은 그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택트입니다. 맛은 앞서 소개한 가루들보다 조금 더 진하고 구수한 편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오히려 깊은 풍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메밀가루는 다른 가루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몬드 가루나 병아리콩 가루와 함께 사용하면 빵이나 전병 두툼한 팬케이크를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메밀 알곡을 삶아서 밥이나 면 대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가루 형태와 비슷하게 안정적입니다. 간단한 레시피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밀가루 반컵에 아몬드 가루 4분의 1 컵 계란 하나, 단기 없는 식물성 우유, 약간,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어 반죽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반죽으로 얇은 전병을 구운 뒤 채소나 달고기 계란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영양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고 혈당에도 부담이 적은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충분히 권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빠르지만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가실 때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몬드 가루입니다. 혈당 지수는 거의 1에 가깝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민감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팬케이크, 쿠키, 피자, 도우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달콤한 레시피에서 밀가루를 대체하기에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집에서도 생아몬드를 갈아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코넛 가루입니다. 일반 밀가루보다 약 13배 많은 섬유질을 가지고 있으며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 지수는 약 35로 낮은 편이며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양을 줄여야 합니다. 보통 밀가루 한 컵 대신 4분의 1컵 정도를 사용하고 액체를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머핀이나 쿠키 밀도가 있는 빵에 잘 어울리며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추가 감미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 가루입니다. 혈당 지수는 약 44이며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실제로 혈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비율을 높여줍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 개선과 관련된 긍정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병이나 얇은 빵, 짭짤한 요리, 그리고 소스를 걸쭉하게 만드는데 활용하기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마시 가루입니다. 순탄수화물은 거의 없는 수준이며 점액성 섬유가 장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 당의 흡수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리그나는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고 오메가 지방산은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요리에 2스푼에서 4스푼 정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밀가루입니다. 밀과는 전혀 다른 식품이며 글루텐이 없습니다. 디키로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돕고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낮은 편에서 중간 정도이며 아몬드 가루나 병아리콩 가루와 함께 섞어 사용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합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아몬드 가루와 아마시 가루를 함께 사용하거나 병아리콩 가루와 메밀 가루를 섞는 방식은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단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사용하는 밀가루를 이 중 하나로 교체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식사 전과 식후 2시간 후의 혈당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야 지속 가능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루들은 치료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규칙적인 움직임, 충분한 수분 섭취, 좋은 수면, 그리고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음식 하나만으로 당뇨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관리의 난이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2형 당뇨는 더 이상 모든 음식을 포기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5가지 현실적인 선택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번 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당뇨를 겪고 있는 분이나 가족이 있는 분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떤 정보는 정확한 순간에 도달했을 때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단을 통해 혈당을 보다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매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